초현실주의부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의 긴 시간인데요. 이것도 100년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미국 모더니즘, 런던파,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뉴보레알리즘,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대지미술, 미디어 아트, 플럭스, 낙서와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자, 아무튼 이 현대미술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 현대미술의 핵심 키워드를 뭐라고 잡을까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불과 십몇 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예술 형식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이 형식주의 미술이 굉장히 이제 막 어려운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되잖아요. 21세기가 시작이 되고 벌써 25년, 그러니까 21세기의 첫 100년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에 돌아보니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그때 뭘 했던 건가를 돌아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해체하고 뒤집어 엎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내내 해체와 전복을 맨날 맨날 했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맨날 해체하고 전복하고 다 뜯어버리고 뭘 하고 싶었던 건가? 이제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기존의 관성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치유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삶이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훨씬 좋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삶은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두 번의 전쟁은 엄청난 상처를 줬습니다. 또 이데올로기 대립 역시도 큰 상처를 줬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인간이 치유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뭐가 치유인가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 답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제 비로소 100년 동안의 방황 속에서 답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제가 책에서 썼던 해로웨이의 두터운 현재라는 컨셉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키키 스미스에 이제 넣어서 썼는데요. 두터운 현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걸 해체하고 이걸 뒤집어 엎고 뭔가 새로운 연결을 해본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제 개념이 바로 이 두터운 현재이고요. 저는 제가 책을 쓰는 것도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뭔가 새로운 영감을 주고받는 두터운 현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권의 마지막은 20세기 초반에 등장했던 세 명의 추상화의 아버지들이었어요. 몬드리안, 칸딘스키, 말레비치였는데요. 이 세 분 다 나는 다르다, 나는 독자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쭉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큰 공통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뭐 사과, 풍경,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여자, 뭐 멋진 남자 이런 거 그리는 게 이제는 한물 같다. 그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들은 그래서 재현을 거부했고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 너머의 세상에 본질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기하학적인 추상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1944년까지 살았고 1935년에 작고를 했지만 이들의 정신의 본류는 언제냐 하면 1차 대전 전후로 한 아방가르드가 아주 최고조로 올랐던 시대예요. 이들의 생각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순진했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두 번의 전쟁,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 이렇게 아주 세상이 커다란 변혁의 물결로 휩싸여 가면서요. 기하학적인 추상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움직임들이 이제 거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요. 몬드리안, 칸딘스키, 말레비치는 과감하게 현실의 모든 걸 갖다 버렸어요. 아름다운 풍경, 뭐
잘생긴 남자, 아름다운 여자, 그 다음에 사과, 배, 뭐 역사적인 장면 다 갖다 버렸는데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사람이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피카소, 마티스, 끝까지 구상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구상으로 눈에 보이는 거를 그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추구하는 화가도 등장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데키리코입니다. 데키리코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거리의 신비와 우수라는 작품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멜랑콜리라는 단어와 권태하고 연관돼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멜랑콜리, 권태 이런 감정들은 다 어떤 거다? 현실이 지극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감정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안타깝게도 지금 개인 소장으로 돼 있고 공공미술관에 나오질 않아서요. 저도 실제로는 본 적이 없고 이 이미지로만 이제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말 그대로 미스테리해요. 뭐지? 내가 다 아는 건데 이쪽에 회랑이 쭉 있는 건물, 이쪽도 건물, 그리고 건물 앞에 외건, 마차의 이제 뒷부분이죠. 짐 실는 부분. 굴렁쇠를 굴리는 소녀, 긴 그림자는 이쪽 광장 쪽에 있는 조각상의 그림자.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 그림의 매력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데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데키리코가 원근법을 교묘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일권에서 배운 마사초 그림에서처럼 원근법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소실점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수학적 비례에 맞게 잘 축소가 되는 장면이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흰색 건물의 소실점은 여기고 앞에 황금색 건물의 소실점은 아래예요. 그러니까 소실점이 두 개니 우리는 위와 아래를 동시에 보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쪽에 있는 여자아이는 사람인데 그림자처럼 어둡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명백히 그림자인데 사람처럼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뭘 보고 있는데 눈을 뜨고 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재현을 하려고 했던 걸까? 거리가 그려진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과연 본질이라는 것이 이 그림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앞서 이 추상 화가들이 이야기를 했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함으로써 세상 너머의 것들을 그려낸다라는 프레임을 깨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거다? 눈에 보이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림과 동시에 그 너머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데키르코는 형이상학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메타피직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메타와 피직스, 피직스는 이제 물질이죠. 물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에 메타, 너머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형이상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게 나의 미술이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신비고 일종의 이니그마고 풀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걸 추구하면서도 형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그룹에게 데키리코는 아주 선구적인 존재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현실주의자들이에요. 초현실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스루레알리즘, 레알, 현실의 위에 있는 어떤 것들, 그 너머에 있는 걸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금 추상, 형이상학, 회화, 스루레알리즘, 초현실주의가 같은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추상미술은 그날 기하학적인 본질, 세상의 질서를 봤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데키리코는 아니야.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야. 그건 아직 이니그마야. 우리는 거기에 심취해야 돼. 이런 태도인 거고요. 사실은 이 데키리코의 장면은 아주 매우
적인 것으로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하학적 본질이다, 무의식이다, 딱 답을 내리지 않고요. 우리가 보이는 우리 삶의 가시적 현실 너머에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 삶과 그 너머의 의미를 동시에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데키리코는 사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데키리코의 그림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류의 작품은 바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은 가장 오래 지속하는 인간의 산물이죠.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몇백 년 가고 천 년 넘게 가는 그런 곳인데요. 인간이 구축해 놓은 건물인데 데키리코가 그린 건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건물을 보시면 입고 있는데 채광창이 이래서는 건물로서 유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탑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신화적인 그런 신비가 담겨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데키리코의 그림을 유심히 보고 또 자기 속에 끌어들였던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호퍼입니다. 호퍼가 그린 등대라는 이 작품은 실제로 메인주에 있는 등대를 그린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호퍼가 데키리코의 그림을 보고 매혹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데키리코가의 건물 비슷한 거를 호퍼가 본 거죠. 그게 등대였던 거죠. 그리고 데키리코의 그림 속에 있는 어떤 멜랑콜리, 신비롭고 뭔가 거기를 가면 삶의 질이 멸렬한 삶 이상의 것이 포착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풍경에 이제 투사를 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미술은 아주 중요한 미디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그림을 보면요. 그게 뭐 뇌리에 남아서 현실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돼요. 좋은 그림을 많이 보고 현실 속에서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거는 그림을 사랑하는 분들의 이제 큰 기쁨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호퍼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데키리코가 그린 독특한 건축물들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뭐 책이나 건축으로부터 안 게 아니라 제 체험으로부터 알게 됐는데요. 이게 밀라노에 있는 그 패션 기업 프라다 파운데이션의 건축 모습입니다. 전시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다 컬렉션에 이쪽에 이제 이 황금색 실제로 황금으로 이렇게 코팅을 한 건물이거든요. 여기에 루이스 브루저나 로버트 보버나 데미아누스트 같은 작품들이 이제 소장이 돼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이 메인 건물에서 전시를 보고 나와서 움직여 가는데요. 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길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1층으로 나와서 1층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는데요. 1층으로 나와서 2층 쪽으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길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거리보다 넓이보다 이쪽 거리가 훨씬 좁으니까요. 이게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공간이 이러지? 그러고 이제 한참 생각해 보니까 꼭 데키리코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프라타 파운데이션 자체가 이 데키리코 그림의 영감을 받아서 건축물이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황금색 건물도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 이 아치 양식의 창문을 채택한 것도 이 데키리코의 영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건물이 더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이 모데나에 있는 알도로시라는 사람이 만든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납골당 같은 개념이죠. 갔더니 센터에 정사각형의 어디로 들어가나 인면이 똑같은 그런 건축물이 있고 주변에 또 이쪽도 다 이제 납골당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회랑 쪽으로 가시면 똑같은 기둥이 이렇게 촘촘히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주 촘촘히 세워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둥이 촘촘히 서 있으면 센터가 이쪽에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멀고 길게 느껴져요. 제가 이 건축물을 보면서 데키리코의 그림이 우리를 매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과 영원에 대한 관념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인생이 짧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이쪽에 써 있는 연보들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산 사람도 있고, 가정묘 중에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그로부터 30년을 더 산다든가, 아니면 뭐 아내를 보내고 남편이 3, 40년을 더 산다든가.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이렇게 핑 도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늘 갈망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갈망하게 되는데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이 이 예술에 대한 갈망으로 또 표현이 되는 거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기니 예술은 뭔가 영원히 오래 지속하는 걸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데키리코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클래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혼을 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데키리코가 생각했던 예술적 영혼과 자신의 존재에 영원하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권력을 영원히 쥐고 싶어 했던 파시스트들이죠. 이제 무솔리니가 지은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930년대에. 그래서 로마가 7개의 원덕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높은 구릉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도 높은 구릉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 시가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는데요.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이제 적합해 보이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 모든 것들이 아치로 가득 차 있는 이 건물은 일종의 파시스트들의 전당대회용으로 이제 지어졌던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샌디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꿈은 오로지 예술에서만 꾸는 걸로 하자.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예술화되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던 게 1930년대 이제 파시즘의 문제들이었다라고 베냐민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 속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무의식에 관한 생각을 하는 일군의 화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생각의 뒷받침에는 누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이번에 글을 쓰면서 이제 점거로 했던 게 이 사진이에요. 이분이 달리입니다. 머리는 그 요즘 여성들도 잘 아는 세미롱 길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달리는 이 코수염이 남성성의 상징이라고 해서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 기사, 까발레로의 이제 코스염을 하고 있고 체크무늬 바지에 짙은 색 상의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8년이죠. 프로이트를 찾아갔던 거죠. 스테판 치바이크가 다리를 놔줬는데요. 그거는 제가 책에 썼듯이 달리가 히틀러를 찬양을 한다라는 의심 때문에 이 초현실주의에서 이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너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브레통하고 대판 싸우고 다른 사람들도 도대체 왜 히틀러를 찬양하냐, 막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달리는 나는 초현실주의 자체다. 나를 쫓아낼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지만 권위가 필요했어요. 초현실주의 가장 핵심적인 권위는 브레통 말고 누가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초현실주의 이론의 이제 기본이 됐던 프로이트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만납니다. 그 만남에 둘 다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달리는 프로이트한테 엄청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요. 프로이트는 달리풍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프로이트가 좋아했던 그림은 어떤 거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앵글 같은 정말 클래식한 거장들의 그림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진 것 안에서 파고 들어가서 무의식을 발견해내는 거지, 달리처럼 이게 내 무의식이에요 라고 그리는 거는 더 이상 무의식이지 아니지 않을까요? 마치 프로이트의 이론을 도해한 것 같은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충실한 프로이트의 제자이지만 과연 내가 프로이트를 알고 프로이트가 말하는 구순기,
구승기에서는 모든 걸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이때 이 구승기 때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뭔가 결여돼서 불안을 자주 느끼고 그 다음에 애착담요라든가 애착 인형을 끌고 다니는 아이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이론을 그린 것 같은 이런 그림을 프로이트에게 보내줬을 때 프로이트가 이걸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초현실주의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보는 거는 당신의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 말인가는 잠시 뒤에 다시 제가 잭슨 폴록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인정과 상관없이 프로이트의 이론은 초현실주의자뿐만 아니라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전부에게 늘 중요했어요. 프로이드의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아버지의 지위를 찬탄한다. 라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이게 하나의 심리적 기제로 그리고 인류가 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제로까지 이제 상승됐던 게 20세기 초반의 일이에요.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지위를 찬탈한다. 이게 아방가르드의 공식입니다. 아방가르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기보다 앞선 세대의 작품들, 아버지의 작품들을 철저히 부정하고 아버지가 누렸던 지위, 예술의 대가의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아방가르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간에 벌어진 치열한 경쟁, 그리고 나는 이런 사조를 하고, 그럼으로써 피카소를 넘어선다. 뭐 이런 식의 달리의 의식 같은 게 가장 전형적인 이제 아방가르드 적인 태도이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문화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렸다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기괴한 사물들은 어떤 거냐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프로이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무의식이 있다. 인간의 80%는 리비도다. 우리는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론들과 그림들은 그 이전에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 무의식의 작용 같은 어떤 현실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무의식을 다룬 초현실주의가 없었다면 현대미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림을 그리는 대부분의 화가들은 초현실주의라는 말 하지 않고요. 그냥 다 초현실주의적으로 그려요. 가장 중요한 사적입니다. 이 초현실주의자 중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게 달았던 사람이 이제 르네 마그리트이죠. 사실은 마그리트의 가장 슬픈 그림들만 제가 이번에는 뽑게 된 것 같아요. 달리의 모든 게 좋아요. 달리는 그림 너무너무 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 끝까지 밀고 가는 정말 예술가다운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달리가 생각하는 무의식은 고착이 돼 있어요. 성욕이고, 그 다음에 리비도의 폭동이고, 뭐 이런 것입니다. 성욕과 식욕을 연결시킨다든가 너무나 이론적으로 딱 맞았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넌 공부해서 그린 거지. 이게 진짜 네 무의식 같진 않아. 아마 달리의 유일한 무의식은, 가장 중요한 무의식은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 미술 등계에서 1등하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이 숨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르네 마그리트는 그 무의식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언어의 순간으로까지 넘어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통념들이 정말 그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통념 속에는 얼토당토하는 무의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흔히 통념, 노멀하다는 것은 앱노멀, 이 노멀하지 않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것을 깔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그 남자의 얼굴 앞에 사과가 있다.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남자의 얼굴 앞에 사과가 있다. 너무 완벽한 문장이에요. 문장은 완벽하지만 현실에서 내 얼굴 앞에 사과가 어떻게 있겠어요? 사과 나무 뒤로 간다든가, 사과를 매달았다든가, 뭔가 특수한 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는 그런 상황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A는 B다 라고 말은 번지르르게 하게 하지만 그 말이 현실에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순간들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고, 팔꿈치가 이쪽은 정상인데 이쪽은 팔꿈치, 뒷팔꿈치 부분으로 그려져 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들 크고 작은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들이 있을 거예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 그런 거는 꿈도 못 꾸던,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알지도 못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알게 모르게 심리적인 왜곡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은, 어떤 정상성은 표준화된 수치가 아니라 일종의 신드롬 같은 거죠. 구역입니다. 스펙트럼인 거죠. 저는 이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의 스펙트럼 안에 그냥 끼어 있어서 사는 거지. 제가 꼭 유일하게 정상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맞춰. 뭐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그리트의 전기들을 잘 살펴보면 많은 심리적인 상처를 이제 감추고 정상처럼 살고 싶어서 무지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의문과 기괴한 혹은 약간의 남다른 특성들은 예술로 다 표현이 된 거죠. 그게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승화입니다. 프로이트가 인간의 무의식, 리비도적인 충동은 사라지지 않는다예요. 그것이 그래도 압축돼서 유일하게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예술적 승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그리트가 만약에 예술가가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큰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그 트라우마는 제가 책에 잠깐 썼던 것처럼 어머니의 자살이었습니다. 그 12살 때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은, 물에 빠져서 죽은 여자의 시체, 치마를 얼굴에 이제 뒤집어 쓰고 있는 여자의 시체가 떠내려온 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다가간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자기 엄마인 거는 알았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을 안고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요. 마그리트는 아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픈 상처를 잘 예술 작품으로 이제 승화를 했고, 이거 영화다, 영화. 이거 소설이다, 소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의 스펙트럼에서 벗어난 어떤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아닌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이라는 범주가 너무나 협소해서, 뭐, 대학 나와서, 대학 들어가서 대학 나오고 취업해서 애 낳고 살지 않으면 다 뭐 이상하다고 보는, 레알의 범주 바깥에 있다고 보는 이제 우리의 레알의 범주가 너무 편협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프리다 칼로가 닥쳤던 그 상황은 아주 놀라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겐 주어질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이제 고통들을 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살았고, 또 프리다 칼로의 스루레알의 본령에는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그녀를 한계에 지우려는 외부적인 힘들이 있었던 거예요. 멕시코 여자, 몸이 아픈 여자, 사랑을 잃은 여자, 뭐 이런 식의 외부적 환경들을 다 스스로 넘어서고 자기 주체가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프리다 칼로가 이렇게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렸겠어요. 그죠? 그때는 무의식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작동하는 겁니다. 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렸던
원피스를 이쪽에 옮겨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의식이잖아요. 이게 과연 무의식의 표출일까요? 이런 점에서 아주 심오하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앙드레 마송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토매틱 드로잉, 진짜 자유분방하게 무의식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작은 그림이 앙드레 마송이 그린 그 무의식적인 드로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무의식적으로 막 내 손이 이렇게 막 그려졌어. 그러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자의 가슴, 뭐 하복부, 손, 뭐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휴, 그리기에는 손 가는 대로 그린다 그러면서 결국은 손은 절대로 무의식이 아닌 거 아니야? 결국은 또 리비도, 성욕에 관한 그림이 되었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무의식을 표출했던 사람은 잭슨 폴록입니다. 캔버스 위에 뛰어들어가서 몸을 움직였죠. 물론 그 몸의 발자국 어디 어디로 움직이느냐도 이제 의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할 수 없는 건데요. 지금 가능한 한 어떤 형상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화면의 조화를 위해서 잭슨 폴록은 몸을 움직여 나갔어요. 프로이트가 잭슨 폴록의 이 그림을 보지 못해서 음,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무의식이 표현되는 두 가지 방로, 경로가 있고 잭슨 폴록은 정말 이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물감을 뿌리잖아요. 물감을 뿌릴 때 계획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런 원천입니다. 자, 20세기 초반에 이 초현실주의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제 듀샹이죠. 초현실주의. 그리고 듀샹의 이 오브제라는 말은 정말 현대미술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오브제, 라는 말을 통해서 다다이즘, 네오다다, 팝아트, 개념미술, 플럭서스, 그리고 이제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까지 현대미술이 그뭐 대지미술까지 다 주르륵 괴를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오브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작가가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디샹의 이런 많은 선진적인 작품들 중에서요, 최고의 작품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자아 예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책이 이제 미술사를 꿰뚫는 인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샹이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였나를 이제 관심을 갖고 봤는데요. 자, 파는 변기를 사다가 사인해서 새로운 개념을 그거 자체,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개념이다라는 점에서 예술이다라고 말했던 이 디샹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술이 된다라는 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 아방가르드 예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생각하는 예술은 어떤 거냐면 한계를 넘어선 다면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되는 거, 정해지는 거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예술이 아니죠. 그게 자아에도 그대로 개입이 돼서요. 자, 멀쩡한 듀샹은 멀쩡한이라니 벌써 이 노말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죠. 자, 듀샹은 스스로를 로셀라베라는 여성으로 이렇게 또 다른 그 일종의 아바타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듭니다. 근데 이 로셀라비라는 이름은 굉장히 의식적이에요. 마르셀 듀샹은 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인데, 로셀라비는 불어의 에로스 엘라비, 에로스 그것이 인생, 혹은 어라우즈 라비, 그 삶을 위해서 축배를 들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에 계속 부여됐던 금욕적이고 도덕적이고 틀에 박힌 삶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진정한 기쁨이라는 의미에는
프로이드의 또 이제 리비도적인 충동도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기도 하죠. 자, 어쨌거나 자신의 진짜 본성을 찾는 삶,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라는 틀을 넘어선 남자인 동시에 여자이기도 한 틀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로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자아도 있고요. 또 아주 재밌게도 자기가 스스로 이 로셀랍이라든가 카드에 등장하는 비누 남자 이런 거는 이 듀샹의 이제 분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듀샹의 가장 재밌는 작품은 전혀 엉뚱한 사람을 자기야 이목구비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제 사진으로 쓴 이 행위였어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이 1930년대에 몰락한 미국 농민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표현하고 있는 공공함, 비참함, 삶으로부터 뽑힌 이 느낌을 예술가로서 파리에 있다가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국적 없이 떠돌아야 됐던 이 듀샹의 곤궁한 처지와 연관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다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 잠깐 1권부터 3권 사이에 있었던 이제 그 자아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컨셉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때 아주 재밌게 봤던 자아상이 뒤로의 자아상이었죠. 나를 그린다라는 건 어떠냐면 내가 그만큼 그려질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때 예술가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려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냐. 예술가는 어떤 존재냐면 신처럼 창조하는 존재인 거예요. 신을 닮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마고 데이, 신의 이미지를 한 인간으로 뒤로가 자기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좀 관찰해 보면 인간은 한 가지 유형으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성론 해갖고 네 가지로 인간을 나눈다든가 이런 이론들이 있었는데요. 조르존에는 두 남자의 초상화 해갖고 전혀 성향이 다른 두 남자를 동시에 그림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곤 슐레의 시대에 오면 이 두 가지 다른 성향이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포트레이트가 더블 셀프 포트레이트로 이제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뒤샹의 시대에 오면 이게 뒤샹이 젊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다섯 측면으로 사진을 찍어서 합성을 한 사진이에요. 듀샹이 이거를 자기의 중요한 행위 예술이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기는 단 하나의 면으로 볼 수 없고요. 다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죠. 거기다 듀샹은 어떤 작품까지 하냐면요. 이발사에게 머리를 이렇게 밀고 별을 짜리처럼 머리를 빡빡 요 부분을 밀고 뒤통수를 사진에 찍게 해요. 이게 자신의 초상화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얼굴을 봐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통념을 뒤집어서 그의 뒷모습에, 즉, 얼굴이 의식적인 표정이라면, 그 뒷면에 있는 무의식까지 다 봐야 나다. 이런 식의 이제 컨셉을 갖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이 단일하지 않고 구성되어지고 있다. 다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아가 구성된다라는 개념을 이미 20세기 초반에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슈앙의 변기가 우리에게 갖다 준 새로운 아주 중요한 큰 인식은 뭐냐면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술가조차도 주어진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예요. 예술의 창작이 갑자기 진짜 천지창조하듯이 빅뱅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미디어로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주어진 것을 새롭게 생각함으로써 예술가가 된다라는 듀샹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백남준 선생님입니다. 그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아주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바보 상자로 불려진 TV를 예술 작품의 대상으로 삼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소통의 미디어인 TV를
에서 일방적인 소통을 넘어서 쌍방향 소통으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작품을 만들었죠. 그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인 다다 익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채널로 동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 내가 나로 말할 수 있는 많은 이 1300개의, 1003개의, 아, 모니터를 동시에 보지 못하고 특정 모니터만 주시해서 보는 그런 확증 편향과 유튜브 문제가 이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백남준 스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서로 어긋나서 불화가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백남준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TV를 주어진 사물을 예술 작품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각은 뒤시앙이었기 때문에요. 백남준은 뒤시앙의 가장 지혜로운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인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가예요. 백남주는 역시 인간의 본질을 소통하는 인간이라고 놓았고요. 그 다음에 백남준이 우리 한국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예요.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한국인의 정서를 뭐 이런 걸로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조용필의 한많은 이 세상 막 울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정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누구냐 하면 다 그 일본 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빼앗긴 토지 뭐 이런 거는 농민들의 감성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실제로 성장을 했고 아버지가 친일파였던 백남주는 그런 것에 완전히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농경민족, 한 많고 울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보를 전하는 유목민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예술 작품도 어떻게 돼야 된다? 들고 다닐 수 없는 무거운 게 아니라, 아, 정보로 주고받는 정보 예술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의 미디어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간관이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레디메이드, 이 기성품이라는 오브제에 해당하는 게 변기, 그 다음에 TV 같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는 뭐냐면 앞 선대의 예술가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이렇게 그려 저렇게 그려 간섭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백남준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부터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아까 제가 아방가르드 예술의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를 뛰어넘는 존재가 돼서 아버지의 지위를 다시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을 그대로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라우션버거입니다. 라우션버거가 1953년에 아주 재밌는 작업을 해요. 이거는 이제 윌렘 드 쿠닝이라는 이 추상표현주의 작가의 작품을 사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종이 드로잉을 하나 사서요. 이걸 다 지우개로 지우고 작품 제목을 지워진 드쿠닝의 드로잉이라고 해서 자기 작품이라고 발표를 해요. 이 작품을 드쿠닝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우션버거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평가의 포인트였냐면 지어서 액자에 넣어서 나의 작품이라고 선언하는 일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과거, 선대의 것들을 지우는 행위가 예술이다. 과거를 지우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 라는 점에서 예술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20세기입니다. 20세기에는 비평가들이 참 말을 많이 하던 시대예요. 자, 그리고 이 예술이라는 것도 지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술이 영원한 거다, 건들면 반달리즘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라우션버거는 예술 작품 지웠고요. 반대로 또 어떻게 했냐면, 뒤시앙이 했는데, 잠깐 잊혀졌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또 예술로 끌어들여옵니다. 뒤샹이 변기와 삽과 자전거 바퀴와 이런 걸 갖고 왔다면 라우션버거는 자신이 덮고자 하는 침대를 액자에 담았어요. 우리가 미술 작품에서 현대미술에서는 액자가 별로 안 중요한데요. 이 액자, 그림에서의 액자, 조각에서의 좌대는 큰 역할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액자 안에 있는 것은 그림이고 액자 밖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침대가 액자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됐다? 듀샹이 얘기했던 것처럼 삶 자체가 예술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삶과 예술의 분리. 예술은 끊임없이 고상하고 삶을 초월하고 그다음에 삶을 넘어서려고 다 아름다운 얘기인데 그러면 삶은 뭐예요? 좋은 거 예술이 다 하고 삶은 너무 지리멸렬하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듀샹이 하고자 했던 예술은 뭐냐면 삶 자체가 예술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때로는 로즈셀라비로 때로는 여러 다층적인 존재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던 거죠. 자, 마찬가지로 라우션버거의 침대 역시도요. 평범한 침대도 예술이 된다. 내 삶이 예술이 된다예요. 근데 그냥 예술이 된다 하고 듀샹처럼 변기 딱 갖다 놓으면 난리가 날까 봐 여기 어떻게 했어요? 빨강, 파랑, 노랑, 그 다음에 흑백, 삼원색과 두 개의 무채색의 물감을 뿌림으로써요. 자, 이 정도는 붓질을 해줘야 예술로 느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일상을 삶으로 끌어들여 옴으로써 미술에서는 팝아트가 시작이 됩니다. 팝아트는요, 모든 주어진 것들을 예술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1960년, 50년대, 60년대에 그 당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해지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인 캠벨 수프를 마치 초상화를 그리듯 닭고기 맛, 비프 맛, 누들 맛, 각각의 다른 여러 가지 캠벨 스프를 초상화를 그리듯이 다 그렸고요. 그리고 마치 이마트나 월마트 같은 대형 그 마트에서 쌓아두듯이 그림을 이렇게 이 캔버스 통을 쌓아둔 것처럼 쌓아서 전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고상한 것만 그리던 사람들이, 의미가 있는 것만 그리던 사람들이 아주 기가 찰 노릇이죠. 변기에다 쓰던 침대에다 이제는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무슨 일회용 인스턴트 식품을 그리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앤디 워홀은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요. 광고, 그리고 대중문화에 담겨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다 작동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앤디 워홀을 쓰면서 그 타이틀 제목이 뭐였냐면 위대한 예술가는 창조하지 않는다예요. 위대한 예술가는 다 창조했어요. 그죠? 뒤로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을 때 신처럼 그릴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신처럼 창조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듀시앙 이후 위대한 예술가는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주어진 것들을 그려요. 그 주어진 것이 캠벨 스프 같은 인스턴트 스품일 때도 있고 마릴린 monroe처럼 잡지에 실린 사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점점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요. 이 상품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들이 생겨나요. 팝아트의 핵심은 바로 이 상품 미학입니다. 그래서 팝아트를 이제 리처드 해밀턴이 정의한 것을 보면
대중적이고 일시적이고 소모적이고 저가고 대량 생산되고 여기까지 읽으면요. 이거는 상품에 관한 설명이지 예술에 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품 같이 되고 싶었던 게 바로 팝 아트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나리자가 얼마 하는지 아세요? 가격으로? 제가 책을 막 1권을 썼던 6년 전만 해도 1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3권을 쓸 때쯤 돼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6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이 이제 막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뭐 10조 되고 뭐 그러는 건 뭐 시간 문제죠. 근데 왜 그렇게 비쌀까요, 모나리자가? 유명한 작품이어서. 그렇죠. 근데 또 세계상에 유명한 작품도 많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유니크한 거.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앤디 워홀은 뒤집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마릴린 먼로의 똑같은 사진을 10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요. 300장씩 찍어요. 이걸 처음으로 했을 때 난리가 났죠. 너는 그래서 그건 예술작품이 아니다. 꼭 그렇게 되지는 어, 않았었던 거죠. 아무튼 이 상품, 그리고 어, 상품의 광고, 이 상품처럼 팔리는 인격이 있다라는 거를 앤디 워홀은 이제 통찰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앤디 워홀의 작품에서도 제가 주목한 거는 이 자화상이었어요. 분명히 자화상이거든요. 셀프 포트레이트잖아요. 근데 이게 네 가지 버전이 아니라 네 세트가 한 화면에 있는 게 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깜짝 가발을 쓰고 입을 벌리고 눈을 공허하게 뜨고 있는 앤디 워홀이 보입니다. 시선을 약간 올렸는데요. 자, 그리고 분홍색과 노란색으로 겹치어서 찍어놨어요. 그래서 앤디 워홀의 구체적인 생김새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자아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림들을 보면 어떻다? 앤디 워홀은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숨기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요만큼 노출하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겠지? 라는 식으로 너무 정확하게 계산된 캐릭터로 자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앤디 월의 실제 성격이 그렇다라기보다도 스타라는 팔리는 상품화된 인격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걸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점에는 이 카모플라주된 자화상이란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카모플라저는 위장인데 자화상은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기본으로 이제 모순되는 그런 작품이죠. 숨기면서 드러내는 그게 스타, 팔리는 인격의 속성이 되겠죠. 초현실주의 작품부터 이 무의식의 소스는 어디냐라고 이제 궁극적으로 물어보면 어디냐 하면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능은 이성이 아니라 바로 몸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몸의 욕구이기도 했는데 초현실주의에서 충분히 답이 내려지기 직전 직후에 두 번의 큰 대전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보게 되냐 하면요. 가장 발달한 과학 기술이 인간을 처참하게 파괴게 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인간은 전혀 강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은 너무나 쉽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몸의 취약성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서서히 개념화 됐는데요. 개념화 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느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이 작품은 명작이에요. 최고의 명작이라고 저는 꼽습니다. 20세기에 그려진 중요한 10대 그림을 뽑아라. 그러면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 작품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처형의 발치 아래에 있는 인물에 관한 새 연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대부분의 작품은 세폭으로 그려져 있고요. 모두 다 언제나 완결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스터디즈라는 연구 중이라는 이제 그 게 제목이 붙어 있죠.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인간의 형상들이 다 고문을 받고 있는 듯한 형상들인데요. 인간의 몸이 다 왜곡됐어요.
지금까지 르네상스 그림에서 정말 아름다운 팔등신의 비례를 가진 그런 선남선녀의 몸들이 그려졌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비례를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지를 잃어버려서 어떤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의 인간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인간의 신체와 이성을 결부시켜 갖고 또 설명을 또 한다면, 인간의 이성은 어디에 존재해요? 다 두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두뇌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감각기관들, 눈, 코, 입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눈, 코, 입, 귀죠. 그죠? 이 감각기관들 가장 중요한데, 이 감각기관 중에서 또 서열이 있어요. 가장 높은 서열은 어디냐면 이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눈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눈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근법이라든가 비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귀도 중요한 감각기관이지만 이거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작위적인 소음은 막 들어옵니다. 냄새, 무작위적인 냄새가 막 들어와요. 입도 마찬가지인데요. 입은 코나 귀보다 더 심해요. 뭐냐면 이것은 끊임없이 먹기를 갈구하는 가장 본능적인 배고픔, 성욕과 관련된 본능적인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란시스 베이컨의 인물들은 입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입이 있다. 그리고 그 입은 소리를 지른다. 아주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두 번의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60년대에 소외된 인간이라는 컨셉이 이제 등장을 할 때까지 끊임없이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 존재이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데미안 허스트의 그 유명한 작품,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관한 육체적 불가능성이라는 아주 긴 제목이에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죽음에 관한 육체적 불가능성이라는 것까지 끊어서 하면은요. 죽음과 관련된 육체적 불가능성이라는 건 뭐예요? 안 죽고 싶은 마음인 거죠. 나는 불멸하고 싶어. 라는 거고, 그 불멸에 대한 욕망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목 굉장히 철학적인데 작품은 어떤 거냐 하면 방부제에 담궈진 상어의 시체입니다. 그죠? 65년생이니까 26, 우리나라 나이로 27. 인 데미안 허스트가 발표를 했던 작품이에요.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난 이유는 이건 작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데미안호스트가 만들지 않았고 상호도 안 잡았고. 근데 이제 듀셴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안 해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술적인 뭔가 하나도 없고 그냥 상어의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미술관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엄청난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작품으로 인정하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찰스 사치라는 YBA,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를 만들어낸 컬렉터였죠. 그리고 91년에 사서요. 무려 2005년에 이거를 800만 파운드, 137억에 팔았어요. 1억에 사서 137억에 팔면 수익률로는 137%인데 벌은 돈으로는 136억을 번 거죠. 난리가 났었는데 이때 2005년에 이 작품을 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스티브 코엔이라는 미국의 부동산 업자였어요. 근데 이 작품을 팔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방부 처리했던 곳에 틈이 생기면서 상하가 썩기 시작합니다. 썩은 작품을 137억 원에 코엔은 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속았다. 너 바보다. 이렇게 했는데 데미안 허스트가 아주 이때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을 해 있었고요.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해서 다른 상어 잡아다가 또 다른 상어 시체를 구해다가 똑같이 만들어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들으세요? 그 작품이 아니잖아요.
우리 미술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니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나리자가 비싸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 데미안 허스튼이 현대 작가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바로 팝아트의 복제 가능성입니다. 그거 늘 똑같은 거 아니어도 돼. 물리적으로 똑같지 않아도 뭐가 살아있으면 되냐? 바로 작가의 개념이 살아있으면 그 작품은 동일한 작품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듀샹이 없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작품을 사람들은 많이 비판을 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서양 미술에서 아주 중요한 계보를 잇는 작품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니타스 회화의 계보를 잇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가 1655년에 이 도륙된 황소를 그렸을 때 1812년에 고야가 근절된 양의 몸을 그렸을 때 샤르댕이 1728년에 죽은 가오리를 그렸을 때 다 동물의 사체를 그린 거잖아요. 이 동물의 사체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양의 눈의 표정도 그렇고 가오리의 얼굴도 그렇고 참으로 인간 얼굴 같습니다. 인간의 사체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죽은 도륙된 인간의 동물의 사체를 그린 거예요. 이 그림들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메멘토 모리의 작품 바니타스 그림, 죽음에 대한 어떤 고통스러운 한기의 그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세기 들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잊고 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즈가 강타를 하면서요, 서구에서 다시 죽음이라는 문제가 부각이 되었어요. 결국은 죽고 그 죽음을 잊혔던 죽음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바니타 스미스는 저렇게 사체를 그리는, 동물의 사체를 그리는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골을 직접 그리는 그런 그림들의 전통도 있어요. 그것처럼 데미안 허스트는 실제 인간의 해골의 본을 떠서 플래티넘으로 본을 떠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1,5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박았습니다. 114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경매로 940억 팔았다. 늘 데미안 허스트는 돈을 얘기가 따라다니니까 작품의 본질을 자꾸 이제 잊어버리는데요.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작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골은 우리가 이런 그림 속에 등장하는 해골은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청년은 뺨이 발그레하고 매우 건강해 보이는 이 청년의 미래가 죽음이다, 해골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골이 등장하는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삶의 덧없음이에요. 마니타스가 허무함이란 뜻이잖아요. 삶이 참 허무한데 그 위에 뭘 발라놓은 거냐면 다이아몬드로 다 뒤덮어 놓은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우리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하자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림은 매우 모순적인 것의 결합입니다. 영원한 것과 덧없음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뭐가 영원해진 걸까요? 덧없음이 영원한 것이 된 걸까요? 영원함이 덧없는 것이 된 걸까요?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그림이고, 20세기에 그리고 가장 유의미한 바니타스 그림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죽음을 자꾸 시전을 함으로써요. 데미안 허스트는 이제 뭐 악마의 자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죠. 이런 사진은 안 찍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주 짓궂게 이런 사진도 찍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와 함께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젊은 영국 작가로 분류되는 중요한 작가가 마크 퀸이에요. 마크 퀸은 더 충격적인 작품을 합니다. 마크 퀸은 이 작품을 5년마다 만들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불에 탔는데요. 96년 작품이 불에 탔죠. 2001년, 2006년, 2011년입니다. 5년 동안 마크 퀸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피를 조금씩 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혈해도 목숨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뽑아서 5kg 정도를 모은 다음에
자기 얼굴을 그대로 몰딩해서 혈액 응고제를 넣어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마크 킨의 얼굴을 직접 보는 거예요. 이 작품을 쭉 연달아 놓고 보면 뭐가 보이세요? 시간의 흐름이 보이죠. 지금 보시면 마크 킨이 서서히 늙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 모든 인간은 어디로 간다? 필멸을 향해서 간다예요. 죽음을 향해서 간다예요. 그 점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크 퀸의 작품은 정말 직접적으로 인간의 몸과 몸의 취약성에 관해서 그래요. 몸이 다치기 쉽고 파괴되기 쉽다라는 게 약점을 드러내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잘못된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웅은 위대하고 영웅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이고 죽어서도 불멸인 게 그의 이름이 남아있고 명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현대에서는 인간은 취약한 존재라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냈던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키키 스미스죠. 키키 스미스는 1980년대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쌍둥이 여동생 중 한 사람이 에이즈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가족의 계속된 죽음 때문에 이 몸의 취약성을 가장 많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몸의 장기를 하나하나 다 예술품으로 만들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유리로 된 위고요. 남녀의 생식기이고요. 자궁이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뭐 폐, 간, 심장, 그런 비장, 이런 인간의 내장기입니다. 이게 뱃속에 다 있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게 없는 것처럼 말끔하게 복근으로 딱 마감하고 이제 나타나는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몸의 취약성은 마치 그 단단한 외피 아래 감춰져 있는 하나하나의 장기를 호소하면서 부르면서 시작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미술사에서는 아브액시용 아트라고 해서 인간의 해체된 몸을 보여주는 미술 일반이에요. 지금까지 미술은 어떤 존재였냐 하면 영원한, 영원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데키르코인지 말씀드리면서 삶이 너무 허무하고 쉽게 끝나니까 인생은 짧아도 예술이라도 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위정자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의 초상화를 남기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내 모습은 기억되리.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술도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기도 하죠. 근데 어쨌거나 그 영원함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완벽하게 마감된 몸이에요. 대리석 같이. 그런데 몸이 죽는 순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몸이 해체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죠. 피가 흘리는 거, 무서워하는 거, 눈물이 나는 걸 약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가래침을 뱉는 걸 더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몸 안에 가둬뒀던 액체가 흩어져 나오면서 몸이 해체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인 거죠. 키키 스미스는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혈액, 눈물, 고름, 소변, 정액, 설사, 점액, 폐액, 기름, 구토, 우유, 그러니까 젖이죠, 젖, 땀, 이런 것들을 이름을 써준 병을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실제 그게 들어있지는 않는데요. 이런 이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 신성한 미술관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오다니라고 했는데, 키키 스미스는 이런 작품을 하고 비판을 받으면서 인간의 몸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런 타액, 이게 문제는 에이즈 때, 에이즈가 이제 또 그런 타액으로 옮겨진다라는 설이 있었고, 우리가 팬데믹 때 이제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해체되는 몸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개념들이 생겨났는데요. 몸에 대해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면서 그 액이 빠져나오는 형상들을 만들어요. 오줌 싸는 여인, 그 다음에 똥을 싸는 여인, 그 다음에 피를 흘리는 남녀,
그 다음에 피부에 이 보호막인 피부가 벗겨져서 근육이 보이는 마리아. 이런 자세들의 조각을 만듭니다. 너무너무 센세이셔널 했고요. 키키 스미스의 조각 작품 저도 그 휘트니 미술관 가서 봤는데 정말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몸의 취약성, 이런 액체가 빠져나오는 몸의 취약성을 연구를 하면서 키키 스미스는 조각품의 자세에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앉아서 오줌을 싸는, 이렇게 더럽게 엉덩이에 똥을 묻히며 기어가는 이런 조각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불멸을 꿈꾸는 조각상은 모두 다 우아한 몸짓으로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스처를 해체하면서 키키 스미스의 작품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정점이 있는 작품이 제가 이번 책에서 언급한 데이지 체인입니다. 이 작품은 그 자체로 충격이에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갖췄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 좀 똑바로 누구답게 앉아라. 학생답게 태도를 취해라. 뭐 선생답게 서 있어라. 뭐 이런 식의 몸의 자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적 규율이고 합의이고 편견이기도 합니다. 키키 스미스는 이 데이지 체인이라는 작품에서 얼굴과 사지를 연결한 선을 만들어뒀어요. 데이지 체인은 우리가 이 암벽 클라이밍을 할 때 떨어질 때 추락사를 하지 않도록 몸을 지탱하는 확보 줄이기도 해요. 즉, 이러저러한 것이 있어야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몸의 실제 놓여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이다라는 의미에서 체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놔도 되고, 이런 형식으로 놔도 되고, 이런 형식으로 놔도 되고, 정말 데이지꽃처럼 만들어 놔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작가의 아주 놀라운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키 스미스를 보면서 제가 키키 스미스가 이렇게 여성들 조각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자세를 이제 바꿔준단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 형상을 한 나이 든 여자에서 성모 마리아처럼 이 오르나스 자세를 취하고 있는 어린 소녀로 바꿔주는 이 모든 거를 키키 스미스는 일종의 다시 쓰기 작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쓰기를 함으로써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오래된 부분들을 탈각시키고 새로운 요소들을 첨가시키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세대의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도나 해러웨이가 이야기하는 실뜨기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를 던지면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른 세대가 받아서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이어 나가는 거죠.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유일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가 유일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세대의 이야기를 저는 비틀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제 세대에 맞게. 그리고 저희 자식의 세대들은 또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다시 쓰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과거가 미래로 옮겨가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다시 쓰기 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그리기 하는 이 이야기가 레이어가 두툼하게 쌓여 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나간다라고 헤러웨이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아무튼 그 다시 쓰기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자세는 뭘까? 저는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영감은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요시토모 나라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작품의 주인공들이 어린아이이기도 하는데요.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제 밀려왔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낙타, 사자, 어린아이입니다. 자, 낙타는 어떤 존재냐 하면 인내심이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묵묵히 행하는 일종의 정말
의무감으로 가득 찬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해낼 뿐입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니체의 시대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아주 최번성기로 이제 치닫던 시간이고요. 니체 스스로도 아주 아방가르드한 철학자죠. 자, 이렇게 낙타처럼 모든 걸 주어진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건 옳지 않고 니체는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관습과 격렬하게 용맹하게 싸우는 사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싸워라. 너에게 주어진 것이 과연 옳은지 틀린지 검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을 사자로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 일주일에 한 번 사냥하고 대부분 쉬잖아요. 근데 니체가 본 사자는 맨날 격렬하게 싸우는 사자인 거예요. 니체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격렬하게 싸움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니체가 원했던 궁극의 존재는 어린아이였어요. 의무감으로도 벗어났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정말 삶을 소진시키는 투쟁으로도 벗어나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가 니체가 우리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뭐 아주 너무 흔한 얘기죠. 근데 실제로 우리 세대에 이르러서 20세기 말부터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 키덜트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키드와 어덜트를 합성한 말이죠. 그래서 어릴 적 취향을 유지한 이제 그런 철없는 어른이라고 이제 비난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연장하는 거예요. 왜냐? 어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왜 어른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되고 싶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어른이 될 바에는 차라리 어린이로 남겠다라는 게 저는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이 주는 아주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은 그가 작품을 시작하던 초반기부터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긴 밤에는요, 혼자 가는 거예요. 이 어린이는 낙타의 길을 벗어나서 사자가 돼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개척합니다. 근데 그건 아주 위태로워요. 등은 작고 어둠은 크고 그리고 걸어가는 이 발걸음의 신발 역시 너무 위태롭고 그다음에 제가 책에 이제 길게 분석했듯이 이번에는 이 불만에 찬 아이가 고양이 옷을 입었어요. 고양이 옷을 입은 사람 아이인지 사람 얼굴을 한 고양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냐면 배변기에 앉아 있어요. 변기에. 근데 고양이는 배변 후에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는 애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나치게 과도한 훈육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헬리콥터 맘이라고 해서 직장에도 이제 간섭을 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이 되기에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과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실정이 되었고요. 또 그런 성장통을 겪으면서까지 저런 어른이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범이 되는 어른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거부하는, 반항하는, 그리고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자라지 않는데요. 이 아이가 머무는 집 자체도 아주 중요한 예술 작품이 돼요. 그래서 요시토마 나라의 전시회 가시면 어디나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체험하는 건 뭐냐면, 개인의 위대함이에요. 한 개인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의 존재의 집인 이 작은 공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꿈을 꾸고 생각하고 미래를 그려요. 물론 이런 폐쇄된 공간을 오타쿠의 공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요. 이 요시토모 나라가 생각하는 오타쿠는 그렇게 기괴한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이 개인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집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집은 더욱 갖춰져야 될, 지켜져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의 동료는, 중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하얀 게
고독한 하얀개가 이제 함께 하고 있죠. 이 아오모리 미술관 가서 이 작품을 이제 봤는데요. 수호의 기능이 있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오모리 미술관에 설치된 이 작품, 강아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발과 꼬리 부분과 앞발의 발 부분을 땅에서 딛고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미술관과 땅을 아주 깊게 결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일본에는 큰 지진이 있었죠. 그때 이 요시토마 나라는 일본에 있었고요. 요시토마 나라의 작업실이 그 후쿠시마 원전파 사고가 난 곳으로부터 한 7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 생생한 비극을 눈으로 봐서, 음, 이거 이제 수호신 모습으로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이 큰 강아지 앞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건데요. 처음에 이 작품은 그냥 강아지만 설치가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시면 앞에 밥그릇이 놓여져 있는데요. 어떤 때는 여기 꽃이 심어져 있고 제가 갔을 때는 눈이 많이 와서 여기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눈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강아지가. 그 이유는 아이들이 매번 와서 이 작품을 보면서 얘는 뭐 먹고 살아요? 얘는 뭐 먹어요? 라고 맨날 물어봐갖고 얘는 왜 밥을 안 먹어야 해서 이 밥그릇을 설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미술품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원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미술품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예요? 따지고 보면 신전과 무덤입니다. 지켜주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의 기능이 미술품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복원한 것 같은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작품을 보러 아오모리에 갔던 게 아니라요. 사실은 다른 작품을 이제 보러 갔는데요. 바로 그 수호하는 그 소녀를 보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수호하는 그 숲의 소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요시토모 나라의 작은 소녀들은 아주 명백하게 어른들의 세계를 거부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핵 반대, 그리고 거지 같은 정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 사회의 그 정체성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정치적인 이슈를 건들지 않는 걸 생각을 하면 요시토마 나라는 되게 이례적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 핵반대라는 이 작품은 핵 반대를 위해서 어디든지 쓰일 수 있도록 본인이 작가가 저작권을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나 그런 데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핵반대에 관한 그림을 그 뒤로도 꾸준히 그리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소년을 만나다라는 작품이에요. 소년을 만나다 그러면 굉장히 이 레오 까락스의 영화 같이 뭔가 로맨틱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텐데요. 어떤 내용이냐 면 이쪽에 눈이 있죠. 이거 소녀의 눈인데요. 이쪽 눈에 보시면 이걸 확대해 보면 조그만 원자폭탄이 들어있어요. 이 소녀는 리틀보이를 얘기를 합니다. 리틀보이는 바로 그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소년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 일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원폭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체험을 이제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핵을 반대하는 일련의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안타깝게도 2011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생기면서 요시토마 나라의 작품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소녀가 굉장히 성숙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들이 대략 10살 미만의 소녀들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래도 12, 3살 정도로 성숙한 모습이고 그림 속에 보시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소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어떤 회화 그림에서 눈물을 직접 그리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울어야 되는 건
관객이지 그림이 울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예외 없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고요. 너무 큰 비극 앞에서 요시토모 나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작품을 그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흙을 계속 만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촉각적인 것들은 이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차 대전 직후에도 이 촉각을 강조하는 그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촉각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있음을 손으로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너무 보고 싶은, 안위가 걱정이 됐던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나가서 너 괜찮았니? 라고 꿈인지 생신인지 만져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진흙을 만지면서 요시토모 나라가 이제 개인적으로 치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부터 조각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조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숲의 소녀라는 미스 포레스터입니다. 이 미스 포레스트는 전나무처럼 뾰족한 머리를 하고 있어요. 8m가 넘는 작품인데요. 네 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뾰족해진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모든 재난을 잊고 뭐 자연의 위대한 거친 힘을 잃고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하고 정말 섣부른 그런 과학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미스 포레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쿄의 아즈다비스 힐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거는 요시토모 나라의 그 이제 개인 작업실에 있는 개인 뮤지엄이 될 곳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요시토모 나라의 이제 행동을 보면서 글로벌하다는 게 어떤 건지 진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90년대만 해도 글로벌한 작가는 어떤 작가냐면 뉴욕, 런던,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작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글로벌한 작가는 어떤 작가냐면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문제를 글로벌하게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작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네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힘든 시간 역시도 뭘 요구를 하는 거냐면 옛날처럼 그대로 관성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걸 요구를 하는 거죠.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까지의 관성이 망한 거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연결을 해낸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겠죠. 자, 아무튼 제가 미술사를 보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시간 내라도 누군가가 언젠가 내 작품을 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힘든 시간에도 작품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술 작품을 자꾸 보는 이유도 그런 희망의 흔적을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책뿐만이 아니라 미술 전시회, 그 다음에 전시뿐만이 아니라 자연 모든 걸 많이 봐주셨으면 해요. 보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메시지, 제가 늘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주는 화가가 바로 호큰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논밭을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거는 호크니의 일이겠지만 세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는 그림을 못 그리는 저희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호크니가 그린 물이라는 주제의 그림을 설명 없이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물이라는 아주 단순한 것도 얼마나 아름답고 다채롭게 그려질 수 있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가 오죠? 웅덩이 물이고요. 웅덩이에 떨어지는 물이고요. 창가에 떨어지는 물이고, 그 다음에 비를 맞고 걸어가는 이브마리라는 친구의 모습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비 온 날에 가로수, 아래 흘러가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물 웅덩이가 지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호크니 좋아한다. 서문에도 강아지 이름을 호크니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호크니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저와 호크니입니다. 미술 작품 보시느라고 너무 머리가 힘드실 것 같아갖고 고생 많으셨고 또 강의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